거절은 기회에 담지 마라. 고객의 눈은 하나의 신호다. 취급하는 상품의 장점을 더 알려주고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는 신호이다. 세일즈맨은 상품의 장점이나 기능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는 안 된다. 고객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말은 당신의 그릇된 설명에 과장되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장점을 늘어놓거나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존재하는 장점이나 혜택, 즉 유리한 점에 대해 반복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은 정직하고 필요한 판매 전략이다. 최종적으로 노가 주어졌고 고객이 번복할 것 같지 않은데도 판매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상품의 장점이나 좋은 기능을 충분히 설명하고 고객도 충분히 파악했음에도 구매 의사가 없을 때는 미련 없이 물러나야 할 때도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일이지만 깔끔하게 물러나야 할 시간인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감히 영업은 거절당했을 때 시작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첫 번째 거절보다는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거절에 더 많은 설명을 듣고 싶다는 고객의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 노를 예스로 이끌어낸다는 것은 고객이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고객이 마음을 정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나는 많은 경우에 구매자이기도 하다. 판매자 쪽만큼이나 고객의 편에 서 있기도 하다. 그리하여 세일즈맨이 나에게 물건을 팔려고 난폭하게 굴거나 강압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잘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의 상품은 의심하게 되고 상품에 이상이 없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나를 설득하고 나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 왜 그런 슈퍼 세일즈맨이 필요한가? 왜 그 상품은 스스로 팔리지 않는 것일까? 세일즈맨들은 의문을 가져야 한다. 너무 많은 말들 때문이다. 트루먼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게일 설리반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말이 판매를 좌우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적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은 너무 많이 해도 안 되지만 너무 적어도 곤란하다. 사람들은 상품보다 말을 산다. 적절하지 못한 시점에 잘못된 말은 거래를 깨뜨린다. 큰 말을 작은 말로 바꿔 쓰는 요령이 필요하다. 판매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알고 이해할 때 이루어진다. 대부분 사람은 거창한 말로 설득하려는 세일즈맨들에게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아마도 모두가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언어로 아름답게 말하게 될 것이다. 판매에 관해 현장 세일즈맨의 교훈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세일즈맨이 과장되게 말하고 너무 끈질기게 권유하면 고객은 더 외면하게 된다. 30여 년간 수많은 책을 써서 독자들을 기쁘게 한 콜라드 베르코비치에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모처럼 콜라드가 어느 미술 전시회장에 들어갔는데 마음에 쏙 드는 그림이 눈에 들어와 젊은 여자에게 가격을 물어봤다. 그녀는 매니저가 출품하려고 방금 전시장에 그림을 걸어두었기 때문에 가격이 얼만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내일 다시 와서 매니저와 직접 상담을 해보라고 했다. 그림을 꼭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 오히려 그런 태도가 베르코비치의 구매욕에 불을 붙였다. 그날 밤 그 그림이 눈에 아른거려 거의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내가 원하는 예술작품을 찾아냈다는 흥분이 좀처럼 가라앉질 않았다. 비록 잘 알려지지 않은 화가였지만 장래에 유명한 예술가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난 그 그림을 구매해 집 어디에 걸어놓을지를 상상했다. 그랬더니 매니저를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릴까봐 몹시 걱정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콜라드는 갤러리로 출발했다. 하지만 너무 안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러 멀리 돌아서 갤러리에 도착했다.
그림은 여전히 그 장소에 걸려 있었고 이를 본 그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가씨가 매니저를 부르러 가는 동안 콜라드는 꼼짝 않고 한참을 그림만 지켜보고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까이 혹은 멀리서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데 매니저가 다가왔다. 그가 그림에 홀딱 반한 건 사실이지만 잠시 후에 일어난 대홍수에 대응할 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문자 그대로 매니저는 마구 덤벼들었고 작품에 대해 온갖 칭찬과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는 두 손을 싹싹 비비면서 말을 줄줄 쏟아냈다. 아, 이 훌륭한 예술품을 사려고 하신 손님이군요. 정말로 대단한 안목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군요. 이 그림은 벽에 걸려있는 그림 중 가장 훌륭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저는 르누아르, 모리소트, 마네츠, 그리고 프랑스의 현대 화랑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들만 수집해 왔습니다. 매니저는 설명을 이어나가며 이 그림은 역사의 길이 남을 뛰어난 작품이라고 세기의 걸작임이 틀림없고 화가의 이름은 언젠가 렘브란트나 라파엘의 이름과 함께 예술사에 다시 쓰일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니저의 말을 듣고 있을수록 점점 의심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단지 그림의 가격을 알고 싶었을 뿐이다. 그림은 이미 사기로 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가격인지 어떤지 그것이 문제였다. 그런데 30여 분 동안 불필요한 말들을 듣고 있느라 짜증을 참고 있어야 했다. 그러는 동안 이 그림이 그토록 뛰어난 예술작품이라면 왜 이렇게 과장되고 집요한 설명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걸작이라고 판단한 것은 너무 성급했고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건 아닐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여러 해가 지나도 이 일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던 그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나는 그림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좋은 그림이긴 했지만 매니저가 언급했던 예술가들의 작품만큼 걸작은 아니었다. 몹시 호들갑을 떨며 터무니없는 칭찬을 하는 바람에 그림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리고는 그 그림에 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매니저는 계속 그 그림을 최고의 작품들과 비교했지만 최대한 빨리 팔아치우기 위해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다. 매니저가 무언가 나를 속이려 한다는 의구심은 더 커졌고 나는 내 판단에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뛰어난 걸작이라면 내가 발견하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사갔을 것이다. 매니저는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도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상담을 했을 것이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왜 이 그림을 사가지 않았을까? 나는 단지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사기 위해서 왔을 뿐이지 매니저가 비교하는 예술가들의 비견될 만큼의 뛰어난 작품을 원한 건 아니었다. 난 속으로 노라고 말하고 속지 않을 거라고 마음먹었다. 그가 가격을 제시했을 때 나는 더는 상담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보고 싶다고 말하고 갤러리를 나와버렸다. 이것으로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방문했던 지인의 집에서 내가 구매할 뻔했던 그림을 발견한 것이다.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순간 당시의 일들이 순식간에 떠올라 눈을 크게 뜨고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이 그림에 처음 가졌던 당시의 애틋한 마음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확실히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아름답고 좋은 그림이었다. 그림을 그린 화가는 당시 대가로 인정받고 있지 않았지만 이미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었다. 내가 원했던 작품이고 어떤 예술 작품보다 훌륭한 작품인 것이 틀림없었다. 혹시 그 바보 같은 매니저가 너무 많은 장강설로 나를 압도하지만 않았다면 그 그림은 내 벽에 걸려 있었을 것이다. 이 사례는 그림을 팔아치우겠다는 매니저의 과도한 열망, 당장 판매를 끝내려고 하는 조급함이 고객의 마음을 닫게 만들어버린 경우다. 사실 이 경우는 고객이 이미 예스를 말하고 시작된 판매였다. 그럼에도 마지막에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끝이 났다.
이런 유형의 영업은 지나치게 열성적이고 훈련이 부족한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이다. 이런 식의 영업은 고객을 의심하게 만들 뿐이다. 하지만 갤러리의 매니저는 이 영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다.